증상이 완전하게 사라졌다가도 다시 재발되고 그러기도 하는 건가요? 맞습니다. 수개월 후 혹은 수년 후에 다시 재발하기도 합니다. 과거의 건선은 난치성 질환, 일종의 불치병으로 여겨졌지만 현재는 치료가 가능한 질환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진단과 치료가 이루어지고 재발 방지를 위한 환자분들의 개개인의 노력이 더해진다면 오랜 기간 동안 재발 없이 유지할 수 있는 질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발병률이 증가하는 이유는 뭘까요, 선생님? 그 건선이 처음 나타나는 연령은 평균적으로 남성이 35.7세, 여성은 36.3세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연령별로 보면 20대가 28%가량으로 가장 많고 30대, 10대 순입니다. 이 건선 질환 자체는 일찍 발병하는 편이지만 만성적인 경과를 보이는 경우가 많고 건선에 대한 환자분들의 관심이 늘어나다 보니까 나이가 들어서 건선으로 진단되는 환자 수가 증가되는 경향을 보인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건선 피부와 정상 피부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요? 그 건선의 피부는 표피세포가 정상 이상으로 빠른 속도로 증식을 해서 각질층의 두께가 두꺼워지면서 주변의 정상 피부보다 튀어나와 있게 됩니다. 이 보통 정상 피부의 각질 형성 주기는 한 달 정도로 보는데 건선의 피부는 3에서 6일 정도로 굉장히 짧아져 있습니다. 즉, 건선이 생긴 피부의 표피는 정상적인 피부에 비해서 7배 속도로 빠르게 교체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빠르게 각질 형성 세포들이 각질을 만들다 보니까 정상 피부에 비해서 병변이 두꺼워지는 것입니다. 또한 방금 설명드린 이 T세포의 활성화에 의한 염증 반응의 결과로 병변은 붉은 색조를 띠게 됩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건선이 발생하는 원인은 뭘까요? 그 면역 체계에 영향을 미치는 자극들이 이렇게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유전적인 소인도 분명 있는 질환으로 보고 있고요. 네. 이 피부 외상이나 건조한 기후 등이 질환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특징적으로 이 목감기, 편도선염을 앓고 난 이후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속적이고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 이후에도 발병할 수가 있겠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사실 건선이 명절 후 증후군 같은 것과도 연관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스트레스와 연관이 있어서였던 것 같습니다. 자, 물론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다고 하더라도 발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분명히 있을 텐데요. 먼저 건선 발병에 환경적인 요인이 있을까요? 환경적인 영향이 있습니다. 특히 지중해 연안을 보면 이 햇빛이 강한 곳 중에 하나인데 이곳에는 건선 환자가 많이 없는 편입니다. 네, 햇빛이 많고 습도가 높은 여름에는 증상이 좋아지는 경향이 분명 있고 계절적으로 겨울철 건조한 시기에 건선 병변이 악화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건선은 햇빛을 잘 받으면 잘 안 생긴다 보면 될까요? 햇빛을 많이 받고 이 습도가 높은 지역에서 건선 환자가 적고 이 계절적으로 볼 때 대부분의 여름철에 좋아지는 것을 보면 어느 정도는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이런 환경적인 영향 어느 정도 있고 또 어떤 영향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 극심한 스트레스 환경에서는 이 발병률도 높고 또 쉽게 악화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면 일본은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 국가인데 네. 이 지진이 일어나고 나면 특별하게 건선 환자들도 많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를 이 지진으로 인한 불안과 스트레스 등에 의한 영향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불안감, 스트레스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면 아무 전조 증상도 없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건선이 생길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특히 소아나 젊은 분들에서 갑자기 발생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바이러스나 세균의 감염 이후에 증상이 생기는 경우가 특히 많습니다. 이 체내의 면역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환경적, 외부적인 요인이 발생한다면 그것이 특이적이지 않더라도 건선이 생길 수가 있는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이 밖에 또 어떤 요인을 좀 꼽아볼 수 있을까요? 피부의 외상, 건조증과 같은 피부의 물리적인 손상을 우선적으로 꼽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이 편도염 등을 일으키는 세균 감염이 원인이 될 수가 있고 음주나 흡연 등을 과도하게 하는 것도 악화시키는 원인인자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약물 역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약물을 말씀을 드리면 리튬 등의 정신과 약제, 그리고 일부 고혈압 약제, 항말라리아제 등이 건선 발생과 연관이 있다는 보고는 예전부터 많이 나오고 있는 편입니다. 그렇군요. 자, 근데 유전적인 요인이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어떨까요? 그 건선은 이 가족력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우리나라 건선 환자의 10명 중에 4명 가량은 이 건선 가족력이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 일란성 쌍둥이와 이란성 쌍둥이에서 건선이 함께 발생할 확률을 조사해 보았을 때 일란성 쌍둥이가 이란성 쌍둥이에 비해서 건선이 함께 발생할 확률이 2배에서 3배 정도 높아서 분명히 유전적인 요인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질환이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만일 가족 중에 건선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조기에 건선을 예방,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건선의 여러 가지 원인들 좀 살펴보고 있는데요. 자, 유전적인 요인이야 뭐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환경적인 요인은 잘 관리만 한다면 이 건선을 예방하거나 또 생기더라도 좀 증상이 가볍게 나타나거나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이 설사 유전적인 요인이 있더라도 앞서 설명드린 환경적인 요인을 잘 관리하신다면 건선이 발생하더라도 그 증상을 훨씬 약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네. 혹은 아예 건선이 발생되지 않고 유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외에는 또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이러한 모양들이 점점 퍼져나가서 주변의 다른 발진들과 뭉쳐지거나 합쳐지면서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발병하는 부위도 두피, 무릎이나 팔꿈치, 엉덩이 등 외부 자극이나 마찰이 많은 부위에 많이 발생을 하는 편이고요. 이 다른 피부 질환에 비해서 가려움증이 거의 없다는 것이 특징적인 소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건선은 주로 좀 신체 부위 중에 돌출된 부위에 잘 생기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우리 몸에서 돌출된 부위는 팔꿈치나 이렇게 네. 무릎이나 주먹을 쥐었을 때 손가락 돌출부, 엉덩이 등이 있겠는데요. 이 공통적으로 외부 자극이나 마찰이 많이 되는 부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지속적인 자극이 있거나 외상으로 인해서 상처가 생기면 건선으로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렇게 팔꿈치나 무릎, 그 돌출된 부위를 심하게 때를 밀거나 긁어서 자극을 주면 건선이 좀 악화될 수도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외부 자극으로 인한 손상으로 손상받은 자리에 건선 병변이 발생하는 것이 있는데 이를 쾌브너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이 쾌브너 현상은 건선 환자의 대략 50% 이상에서 발견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습관적으로 긁거나 때를 미는 행동을 반복하시는 것은 건선을 오히려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반드시 피해야 되는 행동입니다. 네. 자, 근데 특정 부위뿐만 아니라 신체 여러 부위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이번에는 그런 건선 종류 좀 알아볼게요. 어떻게 구분해 볼 수 있을까요, 선생님? 그 병변의 형태에 따라서 구분을 하게 되는데 판상 건선, 물방울 모양 건선, 농포성 건선, 홍색 피부 건선, 관찰부 건선 등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중요한 것을 말씀을 드리면 이 판상 건선인데요. 이 건선의 대표적인 임상 형태이고 가장 흔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건선 개개의 병변은 주위의 정상 피부와 경계가 명확한 판상 형태로 이 붉은색을 띠며 은백색의 비늘이 덮여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렇게 두피나 팔꿈치, 정강이, 무릎 등에서 주로 대칭적으로 발생하고 가려움증은 거의 없는 것이 특징적입니다. 이 만성적으로 고생하시는 건선의 가장 흔한 임상 형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대표적인 건선, 판상 건선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 외에 다른 종류도 좀 알려주세요. 그 판상 건선 다음으로 흔하게 보는 것이 물방울 모양 건선입니다. 보통 연쇄상 구균에 의한 편도선염 이후에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 판상 건선에 비해서 비교적 증상이 빠르게 좋아지고 만성화되는 경우는 훨씬 적은 편입니다. 그리고 농포성 건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농포성 건선은 발병하는 확률은 매우 드문 편이지만 증상이 생기면 발열, 관절통 등의 전신 증상이 심각하게 나타나는 것이 특징적입니다. 네. 주로 스테로이드를 장기간 복용하던 환자분들이 갑자기 중단했을 경우나 임신, 감염, 내분비계 이상 등에 의해서 유발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겨드랑이와 이 사타구니처럼 피부가 겹치는 부위에 발생하는 관찰부 건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 또 어떤 종류의 건선이 있을까요? 그 판상건선 환자분들을 보면 대략 25에서 50% 정도에서 손발톱의 변화가 관찰되는데 이렇게 손발톱 건선도 있습니다. 손발톱 함몰, 손발톱 박리, 그리고 손발톱이 두꺼워지고 이 황갈색 반 등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것은 1, 2mm 정도의 미세한 크기로 움푹 패여 있는 손발톱 함몰 증상입니다. 이 손발톱 건선이 있으면
중요한 것이 건선 관절염의 동반 빈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각별히 손발톱 건강 상태를 체크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종류별로 그 원인이나 나타나는 양상이 좀 다르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자, 이번에는 다른 유사 질환과의 차이점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보통 건선과 피부 건조증 많이 혼동이 되는데요. 다른 질환인 거죠? 네, 다른 질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이 피부 건조증은 피부의 수분이 정상보다 많이 떨어져서 이 건조함으로 인해서 불편함을 느끼는 피부의 상태를 의미하는데요. 이 건선과의 차이를 말씀을 드리면 피부 건조증은 주로 팔과 다리에 광범위한 각질이 일어난 것처럼 관찰이 됩니다. 즉 피부가 돌출된, 즉 마찰되는 부위에 경계가 명확한 붉은 판의 형태로 나타나는 건선과는 임상적으로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그 외의 차이점이라면 이 건선보다는 피부 건조증에서 가려움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고요. 이 건선의 경우에는 상처나 피부 외상이 생기고 나서 건선의 병변이 새로 생기는 아까 말씀드렸던 쾌분화 현상이 특징적인데 네. 피부 건조증에서는 이러한 소견이 관찰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이로 구분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이 건선이 아토피 피부염이랑 증상이 좀 비슷하게 나타난다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두 가지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 아토피 피부염은 이 팔다리에 접히는 부위에 주로 발생을 해서 이 건선은 팔꿈치나 무릎 부위에 이 편 부위에 잘 발생해서 두 가지 질환이 발생하는 부위가 주로 차이가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아토피는 가려움증이 심한 경우가 많지만 이 건선은 상대적으로 가려움증이 적거나 없는 경우가 많고요. 또 피부 병변의 형태도 차이를 보이는데 이 건선이 아토피 피부염에 비해서 피부 병변의 경계가 훨씬 뚜렷하고 좀 판상 형태고 인설, 즉 각질이 많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발생 연령도 차이가 있는데 아토피는 소아에서 주로 시작이 되고 건선은 20에서 30대 성인기에 주로 발병을 하게 됩니다. 자, 이 건선 잘 치료해야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제 치료법 알아볼까요, 선생님? 이 건선은 오랜 기간 동안 증상이 나타나고 재발이 많다 보니까 이 부작용이 적은 치료법을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이 건선의 치료는 크게 분류를 하자면 국소 치료, 전신 치료, 이 광선 치료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증상이 크게 심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소 치료로 먼저 시작을 합니다. 이 비타민 D3 유도체인 칼시포트리올 성분이 함유된 연고나 국소 스테로이드 등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 두 가지 성분이 섞인 복합 제제를 흔하게 쓰게 됩니다. 그리고 각질이 두텁게 생긴 경우에는 이 바르는 약으로는 흡수가 충분히 잘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보습제나 각질 연화제 등을 사용해서 이 두터워진 피부를 부드럽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고려해 볼 수 있는 것은 광선 치료라는 것이 있습니다. 특히 광선 치료는 소아나 임산부 등에서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치료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러한 국소 치료와 광선 치료에도 적절한 효과를 보이지 못하는 심한 중증 건선을 가진 환자의 경우에는 먹는 약을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이클로스포린 등의 면역 억제제 등을 1차적으로 쓰게 되고 면역 억제제로도 치료되지 않는 정말 심각한 형태의 중증 건선인 경우에는 이 생물학적 제재인 주사 치료를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굉장히 여러 가지 치료법이 있는데요. 근데 건선이 많은 환자들이 주로 이제 햇볕이 강한 여름에 좀 많이 호전되는 경향을 보이잖아요. 그 이유를 이 광선요법 치료를 쓰이는 이유와 좀 연관지어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그 여름에 호전되는 이유가 이 햇빛 속의 자외선 때문이기도 하겠습니다. 이 광선 치료법 역시 이 건선이 생긴 부위에 특별히 염증을 가라앉히는 치료 효과가 높은 311 나노미터의 특정한 이 단파장의 자외선을 쪼여서 건선 병변을 치료하는 방법인데 이 자외선을 방출하는 인공등을 환부에 쪼이는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자외선 노출이 많으면은 건선 병변을 악화시키는데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환자들이 생활 속에서 좀 실천해 볼 수 있는 건선의 좋은 관리법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선생님.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보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건선의 주요 악화 요인이 피부 건조증이기 때문에 항상 피부를 건조하지 않게 촉촉하게 해주셔야 합니다. 샤워 후에도 즉시 보습제를 발라주는 습관을 가지시고 평상시에도 시간이 나는 대로 기억이 날 때마다 자주 발라주는 것이 예방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피부 손상이나 건조증을 줄이기 위해서 과도하게 때를 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편도선염 등의 감염을 되도록 조심해야 하는 것이 좋겠고요.
뭐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건선을 악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뭐 과도한 음주나 흡연 등도 어느 정도 조절을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겠고 네. 약물에 의해서도 드물게 건선 병변이 새로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복용하시는 약물이 새로이 발생하셨다면 그 약물의 종류를 정확히 기억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더 건강한 내일 쿠키 건강 TV